자,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들이 문자화식 같은 거 하면은 늘 틀리는데, 그걸 해보려고 해요. 방정식의 활용, 또 함수의 활용, 이런 단원 가면, 학생들 식 세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거의 틀리거나, 소금물 농도 나오면 그냥 틀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단원입니다. 이거 원래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건데요. 문자화식이라는 단원입니다. 근데 문자화식의 시작이라는 시작 부분인데, 이 시작 부분을 되게 학원들이든 선생님들은 되게 소홀히 다뤄요.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중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때, 비와 비율이나, 농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웠는지 사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대로만 그냥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배운 내용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식 세우는 게 너무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방정식을 세우든 함수의 식을 세우든 활용할 때 필요한 원리들 몇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배우다 보면 양이 점점 많아질 것 같긴 한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할 때 똑바로 해야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안 생기지, 그냥 조금 하고 또 다음에 조금 하고 그러면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을 못 하게 돼요. 자, 문자식을 쓸 때 필요한 등식의 원리가 뭐냐? 문자식을 쓸 때 뭐와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마우스 어디 갔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문장을 읽고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장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 A와 B는 같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거 A하고 B하고 같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같다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학에서는, 문장 속에서는 A는 B이다, 이렇게 있어도 A랑 B랑 같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다라고 해서도 같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A는 B보다 10만큼 크다. 10이 더 크다. 그래도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요. A는 B에다가 A가 B보다 10만큼 더 크기 때문에 B에다 10을 더해주면 A랑 같아진다, 이렇게 등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 문제에 나온 내용을 잘 이해를 해서 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같다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라는 것, 요걸 잘 첫째는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자, 첫째는 물건의 값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물건의 값. 자, 물건의 값.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의 값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샀습니다. 사과. 마트에 가서 사과를 샀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개 500원씩 이렇게 써 있어요. 한 개에 500원. 어떤 거는 그람 단위로, 그람당 얼마씩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 어쨌든, 이런 개수대로 파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건이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한 개에 얼마인지 구한 다음, 산 개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의 값에다가 한 개 얼마인지 정하고, 그걸 만약에 5개 샀으면은 곱하기 5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사과를 한 개 사면 한 개에 500원이니까 500원을 곱해주면
500원이 되겠죠. 사과를 2개 사면 산 개수가 이쪽으로 와버렸네. 산 개수는 값은 이렇게 되고 2개인데 하나에 500원씩이면 얘는 계산하면 1000원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문자화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한 개에 A1인 볼펜 X개를 샀다. 샀을 때 값은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 한 개 값 곱하기 산 개수 이렇게 되겠고, 그때 단위는 물건 값이니까 A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단위는 1이 들어가겠죠. 그죠? 한 개 A1인 볼펜을 X개 샀을 때 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뭘 하고 남은 양 뭐 이런 얘기예요. 뭘 하고 남은 양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자,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죠. 그죠? 자, 수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은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되게 가볍게 지나가죠. 남은 양. 남은 양은 처음 있던 것 혹은 전체 양에서 사용하고 남은 쓴 양을 빼주면은 전체 남은 양이 되죠. 그죠? 그 비슷한 개념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거스름 또는 뭐냐, 당연히 낸 돈에서 물건의 값을 요 위에서 계산한 이 물건의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낸 돈에서 물건값 빼주면 거스름돈이 되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때 이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남은 쪽수, 읽은 쪽수에서 며칠 동안 얼마를 읽었을 때 남은 쪽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전체 책이 몇 쪽짜리 책인지 전체 쪽수를 한 다음에 읽은 만큼의 쪽수를 빼주면 남은 쪽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전체에서 일부를 뺀 것, 일부를 빼고 남은 것, 이 남은 것을 정할 때, 남은 것을 정하는 이 원리가 수학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자, 이것이 상당히 자주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1학년들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자, 원이 2개가 이렇게 있고 반지름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원래 큰 원의 넓이에서 이 안에 하얀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자, 또 확률에서 나옵니다. 확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뭐냐?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해서 전체 확률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여사건의 확률이 돼요. 여사건의 확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체에서 일부를 뺀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냥 여기서 배우는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고등학교에 가면 집합을 배우는데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죠? 집합. 옛날에 이게 중학교에 있었는데 A라는 집합을 뺀 나머지를 바로 뭐라고 하냐?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것을 바로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여집합. 전체에서 일부를 빼는 거 상당히 이런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사건, 그죠? 여집합.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서 일부를 빼는 방식은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고 수없이 많은 형식으로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다 서로 다른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게 다 이 문제에 통합된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해결이 쉽습니다. 전체에서 일부를 뺀 것, 그죠? 자, 그래서 전체에서 일부를 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 때, 이걸 이용해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이 같이 쓰여요. 물건 값을 구하는 방법이 여기 있었다면, 자, 여기 거스름돈을 구할 때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요.
또 이 물건값하고 남은 양하고 같이 어떤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 물건을 사러 가면은 한 개에 얼마라고 써 있는데 며칠 지나면 그게 이렇게 바뀌죠. 3개 1,000원. 한 개에 500원씩 팔던 게 며칠 지나면 3개에 1,000원이라고 팔아요. 3개에 1,000원. 그러면 이거는 실제 한 개 값이 얼마인 거예요? 3개에 1,000원이면 한 개 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개수를 사야 되니까 3개에 1,000원이면 3의 배수를 사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한 개 값이 계산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0원을 묶음으로 팔 때의 가격을 한 묶음에 들어가 있는 개수로 나누면 이게 한 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개를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3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3의 배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 문제를 만약에 이런 게 실제 문제로 나왔다면 3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3개에 1,000원이라고 그랬지 하나에 3분의 1,000원이라고 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가게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3의 배수로 사야 되는 거고, 여기엔 3의 배수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개 묶음으로 파는 거에 대해서도 한 개 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기억해 둬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개념은 또 뭐냐? 그 다음에 필요한 개념은 퍼센트예요. 퍼센트. 초등학교 때 이 비와 비율을 배워요. 그래서 이거 학생들이 충분히 잘 이해하죠.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학교에 학생이 300명이 있어요. 300명이 있는데 그 학생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도 있고 여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남자는 몇 명이냐 하면 남자는 학생 전체의 40%, 여자는 학생의 60%가 되겠네요. 그죠? 60%. 이렇게 있다. 남자는 몇 명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100분율이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300명 중에 40%면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분의 40을 곱해주면 남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밑에는 다 사라졌으니까 3, 4, 12 남자는 120명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여자는 300 곱하기 100분의 60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이렇게 지워지고 3, 6, 18 180명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를 구한 다음에 여자를 구할 때는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남은 숫자로 구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가 300명인데 300명 중에 120명을 빼주면 여학생 수가 된다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자, 남자와 여자는 딱 나뉘어져 있으니까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거나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40% 여자가 60%면 100분율에서 이렇게 구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로 나오냐 하면 원가가 A1인데 원가 A1인 물건에 그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다. 자, 이 정가가 얼마냐? 붙인 정가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와, 이제 이건 또 뭐야 이거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이 이익이 얼마냐? 원가의 30%. 근데 이게 이 원가 A에 대한 30%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문제집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빼버려요. 원가의 30%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비교 대상이 있어서 원가의 30% 이익을 붙였다는 거지 이게 없으면은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거 사실은 30%의 이익을 붙였대요. 뭐에 30%? 응? 작년에 아까 팔은 물건에 30% 이익을 붙인 거야? 아니면 뭐에 대해 30% 이익을 붙인 거야? 이것은 반드시 원가의 30%라는 대상을 적어줘야 돼요.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인 정가를 구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익만 따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익이 얼마냐? A에 대한 100분의 30이 이익이에요. 이게 이익이고요. 그럼 정가는 뭐냐?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합친 게 되겠죠. 그죠? 원가에다가 이익을 합친 것이 정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가가 정해지는 거죠. 물론 얘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원가가 A1인데 원가의 몇 퍼센트가 자기 자신하고 똑같을까요? 그건 당연히 100%겠죠. 그죠? 원가의 100%가 A예요. A1에 대한 100%는 A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걸 이용해서 정가를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어요. 자, 뭐냐? 원가의 100%가 원가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인 거니까 원가의 130%가 바로 정가라는 거죠. 그죠? 원가의 130%가 바로 정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 A에 대해서 100분의 130을 더해주면, 곱해주면, 100분의 130을 곱해주면 바로 정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바로 정가를 구할 수도 있다. 그 대신에 원가를 100으로 보고 이익시킨 것을 합쳐서 130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원가를 100으로 보고 이익 붙인 거를 30으로 봐서 합치면 130%의 가격이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가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원가에 대한 정가에 대한 비율이 있고요. 자, 사실은 이게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라오지 않고 소금물 농도에 대해서 바로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자,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농도예요. 농도. 자, 아까 남학생 여학생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 학생이 3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는 40%, 여자는 60%, 그죠? 이렇게 있어요. 남자는 40%, 여자는 60%. 자,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물 300g이 있는데, 그 중에 40%는 물이고요. 60%는 소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 60%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소금물 전체에 대한 소금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소금의 비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300 중에 100분의 60이 바로 소금이란 뜻이죠. 그죠? 자, 이게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소금의 양. 그죠? 학생 수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학생 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말하는 농도는 바로 뭐냐? 농도는 바로 소금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소금만 따지는 거예요. 소금만. 소금의 비율을 소금물의 농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의 비율. 그래서 농도가 10%다 그러면 소금하고 물을 섞었는데 이 전체에 대한 소금의 비율이 10%다 이 얘기예요. 10%다. 그러니까 전체 소금물이 있으면 소금물의 양이 얼마인지 몰라요.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10%라면 100분의 10을 곱해주면 바로 소금의 양이 나온다는 거죠. 소금의 양.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농도라는 이름으로 어렵게 만들었느냐? 왜 백분율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백분율을 겨우 이해했더니 농도라는 말로 더 어려운 걸 끄집어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둘이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럼 왜 농도란 말을, 백분율은 왜 농도란 말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고 농도란 말은 새로운 말로 가져왔느냐. 이것은 백분율은 남자가 40%, 여자가 60%, 그 남자 여자를 섞어 놓으면 그 안에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죠.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있어요. 남자 여자, 그죠? 이 구성 성분이 그대로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물은 소금 10g하고 물 90g하고 섞어서 소금물 100g을 만들어 놓으면 이 100 속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있냐, 100분의 10, 이게 10%란 얘기예요. 그래서 10g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때 소금하고 물하고 물 한 잔에다가 소금가루를 툭툭툭툭툭 썰어 놓으면 소금가루가 요 속에 이렇게 있죠, 그죠? 소금가루가 요 속에 있죠, 그죠? 응? 아닌가요? 소금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쵸? 아니죠, 그죠? 소금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녹아서 다 없어져요. 물하고 섞여버려서. 그래서 이것은 비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비와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금하고 물이 몇 대 몇으로 섞였다는 비율은 알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소금과 물을 다시 골라낼 수 없어요. 골라낼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농도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끓이지 않는 이상, 그죠? 어떤 거는 끓여야 되고, 어떤 거는 얼려야 되고,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그건 바로 과학이에요, 과학. 소금과 물을 분리하려면 끓이면 돼요, 그죠? 끓이면 물은 다 사라져요. 물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원래 소금은 찾을 수가 있어. 물은 많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과학적인 얘기고, 그래서 농도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바로 뭐냐? 돌이킬 수 없어서 농도라고 한 거지, 농도하고 백분율이 다른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농도랑 백분율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수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물 속에 어떤 건더기가 들어가서 녹아버렸을 때 농도란 말을 합니다. 설탕물도 마찬가지고 소금물도 마찬가지고, 그죠? 설탕물, 소금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 속에 돌멩이 집어던져 놓고 농도가 얼마다 하면 안 돼요. 돌멩이는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잖아요, 그죠? 돌멩이 다시 꺼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건 농도라고 하지 않고, 그런 걸 할 때는 백분율을 쓰겠죠. 예. 자, 그래서 농도란 백분율이랑 같은 뜻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소금물이 있어요. A g의 소금물이 있는데, 얘는 농도가 10%예요. 10%. 10% 농도를 가진 소금물 Ag이 있어요. 그럼 여기 Ag이라는 얘기는 소금하고 물하고 섞였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과학 시간에 이거 똑바로 안 들으면 과학 시간에 또 똑같은 거 또 나와요. 소금하고 물하고 섞였어요, 여기. 그죠?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다 섞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학교 남자 여자 합쳐 놓은 전체 인원 300명 중에, 그죠? 300명 중에 남자가 40%야, 여자가 60%야. 그럼 여자가 몇 명이야? 그러면 300 곱하기 100분의 60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소금이 얼마야? 그러면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A 중에 100분의 10, 여기 농도는 아까 말했죠. 소금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소금의 비율을 농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소금만 농도로 따지니까 10%라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10을 곱해주면 이 속에 소금이 얼마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속에 여자가 몇 명 있는지 알 수 있듯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소금의 양. 공식에 기억을 해둬야 돼요.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라는 것을 계산하면 소금의 양이 된다는 거죠.
거꾸로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농도는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죠? 농도는 뭐야? 백분율이라고 했잖아요. 백분율. 백분율. 그죠? 응. 자, 물 100g 하고 소금 15g 하고 섞었어요. 그러면 백분율이가 여기서 소금의 비율은 소금은 15g이 들어있는데 전체는 얼마냐 하면 115예요. 115분의 15 곱하기 100을 하면 전체 중에 소금이 몇 %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백분율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뭐냐? 농도죠. 요 말을 대신 뭐라고 쓰는 거예요? 농도라고 쓰는 거라고. 농도. 그죠? 농도. 자, 그래서 우리 농도를 구하는 식도 여기서 아예 정할 수 있습니다. 농도 구하는 식을 적어 볼게요. 농도. 자, 농도. 소금물의 농도. 그죠?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소금하고 물하고 섞은 양 중에 소금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그걸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농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비와 비율에서 비와 비율 여기서 아주 많이 쓰죠. 그죠? 그리고 6학년 때 가면 뭐가 나오냐면 비례배분 나오잖아요. 비례배분. 그죠? 자,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는 소금하고 물하고 섞은 것을 소금물을 해도 돼요. 소금물을 해도 돼요. 소금이 얼마고 물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소금물이 있다 그러면 소금하고 물하고 합친 게 얼마인지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한꺼번에 얘를 계산해서 그 중에 소금의 비율을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농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농도 나오면 이제 쫄 필요 없어요. 농도란 뭐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백분율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죠? 농도란 백분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또 힘들어하는 것이 거속시죠. 거속시. 그죠? 거속시. 거속시가 나오면 또 이게 뭔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요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벌써 이게 7번이 돼버렸어요. 나머지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7번. 이동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동할 때의 속력에다가 이동한 시간을 곱해주면 총 이동한 거리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죠. 과학 이치예요. 과학 이치. 과학에 대한 속력에 대한 이치. 이치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당연한 사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 휴가에 여름 휴가가 있어요. 여름 휴가. 가족 휴가를 떠나게 했어요. 가족 휴가를. 자, 그런데 서울에서 어디를 갈 거냐 하면 강릉을 갈 거예요. 강릉을 가는데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거리는 280km예요. 280km. 그러면 편하게 키로라고 하지만 킬로미터인 거죠. 그죠? 280 거리를 나타내는 280km. 근데 우리 아빠가 운전을 엄청 잘해. 그래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고속도로를 가는데 뭐 이렇게 시내에 천천히 길 막히고 이런 거 다 빼고 무조건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고 쳤을 때 아빠의 차는 시속 80km예요. 80km. 시속 1시간에 80km를 가는 속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속력의 단위는 원래 80km per hour, 여기 C 또는 H, 영어의 이니셜을 써서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집에 보면 문제는 이런 게 잘 없어요. 여기 이 뒤에 있는 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바로 뭐냐면 얘처럼 이 앞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시속. 이게 기준인 거죠. 기준.
여기 앞에 시속이라고 써 있으면은 시간당 가는 속력이다 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 앞에 분속이라고 써 있으면 1분에 가는 속력이다 이런 얘기고, 이 앞에 초속이라고 써 있으면 1초에 가는 속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시간당 가는 속력도 있고 분당 가는 속력도 있고 초당 가는 속력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이쪽으로 가봅시다. 아빠가 시속 80km로 이게 1시간에 80km에 가는 속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속력으로 2시간 동안 가면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을까요? 80km씩 2번 가니까 160km를 가 있겠네요. 그죠? 만약에 3시간이 가면 3시간 동안 간다면 80km씩 3번을 가는 거니까 240km를 가는 꼴이죠. 그죠? 그 다음에 4시간을 간다면 이러한 속력으로 시속 80의 속력으로 4시간 간다면 80씩 4시간 동안 가는 거잖아요. 4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8에 320km를 가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강릉까지 280km인데 3시간보다는 더 걸리고 4시간보다는 적게 걸린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3시간보다는 더 걸리고 4시간보다는 적게 걸린다. 자, 그러면 도대체 280을 딱 가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걸릴까? 이렇게 거꾸로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몇 시간이 걸릴까? 여기는 80 곱하기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답이 280이 딱 돼야 돼요. 그죠? 280km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모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0을 8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280을 80으로 나눠주면 바로 걸리는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나와요. 이때 280이 뭐냐면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거리였고요. 요 80이 뭐냐면 아빠의 차의 속력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시속이었기 때문에 이 시속으로 나눠주면 이게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분속으로 나눠주면 분이 나와요. 초속으로 나누면 초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된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된다. 거리와 시간과 속력을 곱해주면 거리가 된다라는 관계가 나온 겁니다. 요게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가 된다. 그죠? 속력, 시속 80km, 2시간, 3시간, 4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감이 오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편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때는 시간에 관한 식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된다라는 것은 꼭 알아야 되고요. 둘째는 시간과 속력을 곱하면 거리가 된다. 자,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얘랑 자리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자리가 바뀔 수 있죠? 얘랑 양변을 속력으로 나누고 시간 곱해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속력도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식은 요 식이에요. 요거는 거속시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아주 많은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는 식이에요. 근데 얘는 아주 극소수. 자, 극소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거 어려워.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간혹 가다가 사용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알아놓고요. 얘도 알아두면 좋겠죠. 다 사실은 같은 식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자, 설명 상당히 지금 대략 시간상으로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봅시다. 대략 벌써
한 30분이 넘었어요. 지금 이 개념 설명하는 데만 30분이 넘었어요. 자,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자, 그래서 빨리 여기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이것은 첫 번째 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다음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랬어요.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한 병에 A1인 음료수 3병을 샀다. 그러면 음료수 값, 그죠? A 곱하기 3이 바로 음료수 값이에요. 그리고 5,000원을 냈대요. 근데 거스름돈을 구하래요. 이거는 낸 돈 5,000원에서 물건 값을 빼야 되겠죠. 그죠? A 곱하기 3을 빼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거스름돈이 되는 거고, 원하는 답은 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 뒤에 나오는 거지만, 동영상은 뒤에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거를 많이 배워요. 그죠? 그래서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500-3A, 그리고 단위는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봉지에 500원인 과자 X봉지와 한 병에 600원인 음료수 Y병을 샀을 때 전체의 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두 봉지에 500원인 과자 X봉지와 한 병에 600원인 음료수병 Y병을 샀을 때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 값을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뒤에 것만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봉지에 500원이란 얘기는 한 봉지에 얼마란 얘기죠? 한 개 값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한 개 값이 250원이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X봉지. 그리고 플러스 한 병에 600원인 음료수 Y병 이렇게 샀죠. 그래서 요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250X 플러스 600Y 그리고 뒤에 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거스름돈 문제도 하고 한 개 값이 여러 개 묶음으로 파는 가격도 했기 때문에 요 밑에 거는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간 거속시에 있는데 우리 농도 문제 한번 하면 좋겠는데, 농도 문제. 자, 원가 정가도 간단하게 한번 보죠. 원가 정가. 자, 원가 정가. 자, 이렇게 했어요. 원가가 1,500원인 물건에 X%의 이익을 붙였다. 이건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뭐의 X%냐? 저 원가의 X%라는 거예요. 원가의 X% 이익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것에 그렇게 한 정가는 얼마냐? 원가는 자체가 100%고 그 중에서 또 이익이 X%가 붙었으니까 원가의 100 플러스 X%의 퍼센트가 바로 정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가는 어떻게 되느냐? 정가는 이렇게 되겠죠. 1,500원에 대해서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단위는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정가 이건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이익 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X% 이익을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1,500에 대해서 이익은 얼마냐 하면 100분의 5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100분의 X. 그래서 15X가 되겠죠. 그죠? 15X.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해서 바로 총액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문제에 맞는 식은 1,500원 원가에다가 15X를 합쳐진 금액이 되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구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돗물 농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농도를 한번 보죠. 농도가 이거 없네요. 농도가 없어요. 그냥 이런 문제로 하나 나왔는데 총체적인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총체적인 문제 하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식으로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이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할이라는 것은 일할이 그 비교 대상의 10분의 1이에요. 그죠? 10분의 1. 그죠? 그래서, 자, A1에 대한 3할이라는 것은 10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10분의 3. 따라서, 10분의 3은 0.3이고, 0.3 곱하기 A인데, 곱셈기호 생략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0.3 곱하기 A 또는 0.3A. 그래서 이것은 옳게 되어 있습니다. 자, X 킬로그램. 이거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그래서 X에 대해서 30%. 100분의 30. 그죠? 그러면 10분의 3 곱하기 X. 10분의 3X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죠? 10분의 3X 킬로그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것도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 B%의 소금물 300g. 자, 이거 많이 쓰는 시기 때문에 300g에 대해서 100분의 B잖아요. 그죠? 100분의 B. 300g 중에 100분의 B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약분되고 3B가 되는데 여기서는 300 곱하기 B라고 써 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바로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요거는 똑바로 됐고요. 500원 주고 A1 하는 공책 3권을 샀어. 하나에 A1 하는 거 3권 산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을 줬는데 5,000원 줬네요. 500원이 아니고 5,000원을 냈고 공책 값이 얼마냐면 A1짜리 3개를 샀으니까 요만큼이 된 거고 이 물건을 빼주면 거스름 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와 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에서는 당연히 이걸 배우는 단원,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에서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문자와 식에서 교과서에서 이 내용들을 아주 가볍게 얼마나 가볍게? 새털같이 가볍게 하고 지나가요. 왜냐? 이거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새털같이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건 교과서에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요. 그게 아니죠.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동영상도 만들어 놨잖아요. 연결. 그죠? 연결. 어떤 사람 중학교 가서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알고 있는 거를 짚고서 넘어가는데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뭐가 될 것 같으냐 이 말이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3학년 졸업할 때까지 80점 넘기 바빠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그것을 이어서 중학교에 가서 열심히 하고 중학교 이어서 고등학교에 가서 하는 거죠. 그걸 선생님이 연결이라고 말했어요. 연결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진다. 자, 그리고요. 이 문제가 뒤에 가면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의 활용. 활용 문제가 나오면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엄청나게 싫어해요. 이거를. 활용 문제 너무 싫어해요. 이건 아마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도 야 이거 싫어. 수학 중에 제일 어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어려운 건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얘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이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가면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연립방정식의 활용. 이거 또 나와요. 연립방정식의 활용. 그럼 중학교 3학년에 가면 또 나오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문제가 또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런 거를 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문자와식 이 단어는 필수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라서 중학교에서 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려서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요거 따로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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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동영상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식 세우는 방법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활용 문제, 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방정식 활용이 안 되니까 공부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활용 문제를 추구하고 열심히 푸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버려. 그래서 외운 채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가 살짝 바뀌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수학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주입식 교육은 방정식 활용 문제를 연락에 풀어서 외워서 지가 한 거지 수학에서 주입하지 않았어요. 수학 선생님들은 항상 이걸 가르쳐 줬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안 하려면 이 문자와 식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서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서 정리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방정식 안 풀어진다고, 방정식 활용 문제 안 풀어진다고, 방정식 연락에 문제 막 책 문제집 엄청 사서 푸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바로 그 앞에 단원에 있는 문장을 식으로 고치는 방법. 책에는 한 2페이지나 1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책에는 2페이지나 1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 안 되는 것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홀히 다루고 방정식 푸니까 안 되고 연립방정식 푸니까 안 되고 함수의 식 세우는데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걸 해봤자 소용없어요. 문장 식으로 고치는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이건 중학교 1학년 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생도 봐야 될 그런 동영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